몇 달 전 피터 시프가 쓴 원서 진정한 붕괴, 미국에 다가오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다가오는 금융위기가 왜 2008년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피터 시프가 금융위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이었습니다. 장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자신의 투자 전략을 간략히 설명하고 투자를 고려해야 할 국가 및 분야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장을 요약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자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터 시프는 10년 넘게 금융과 거시경제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다른 많은 예측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프는 좋은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은 잡음이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농구에서 최고의 슈터도 최악의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나면 최고의 슛 성공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0년 또는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프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지금 당장 미국이 경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고 미친 듯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 살고 있으며 이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점진적이든 갑작스럽든 생산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국은 어떻게 생산량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빌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절약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많은 국가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활 수준 이하로 살기 때문에 반대로 본래의 생활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다른 곳에서는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더 많으며 억눌린 수요와 과잉 생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 경제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미국은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시프는 비즈니스가 미래에 더 부유해질 고객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축하고 생산하는 시장에 오늘 투자하여 내일 그들이 소비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인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은 저축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자동차의 90%가 현금으로 구매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85%가 할부 금융을 통해 구매됩니다. 이게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국의 자동차 구매자는 실제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빚을 지지 않고 더 최신의 자동차로 교체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 기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나 식기세척기, 세탁기를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구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는 더 희소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더 많이 먹고 더 복잡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회일수록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소나 돼지를 키우려면 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옥수수를 직접 먹을 때보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더 많은 옥수수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천연자원, 제조 및 농업산업이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프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목록을 알려드리기 전에 시프는 한두 가지 요소만 보고 국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통화정책, 규제, 세금, 정치적 안정성,
천연자원 등 다양한 요소를 연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피터가 투자하라고 추천한 국가 목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가 추천한 국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라고 조언할 수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완벽한 자유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를 창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경제가 가장 자유로운 곳을 찾아보세요. 이를 기준으로 국가를 판단할 때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19세기의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훨씬 덜 민주적이었습니다.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문해력 테스트와 기타 여러 요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상원의원은 대중선거가 아닌 주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덜 민주적이었지만 경제는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규제도 적고 보조도 적고 구제금융도 적었습니다. 세금은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정치적으로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투옥되고 인터넷은 검열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국가가 명령하거나 공산당 소유의 통제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코카콜라의 CEO 무타르 켄트는 2011년 9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떠넘기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시프는 노르웨이를 나의 비밀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자국 통화인 크로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선두적인 석유 수출국이며 어류, 산림, 광물과 같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유럽에 있고 같은 유럽의 수출을 의존하는 것은 핸디캡입니다. 하지만 연료와 기타 천연자원의 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이 침체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거의 처음으로 경험한 노르웨이의 정치적 추는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농산물 수출국이고 프랑스가 2위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덜란드가 3위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네덜란드의 흐롱링언 천연가스전은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네덜란드는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활발한 무역국이고 무역 흑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위스. 미국이 방탕한 탕자라면 스위스는 자신의 뿌리에 충실한 자식입니다. 스위스와 미국은 둘 다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얽히고 설킨 동맹을 맺지 않은 채 건국되었지만 스위스는 여전히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가장 성공적인 은행의 본거지였으며 보험사, 의료 및 화학사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혼란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치열한 독립성 덕분에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스위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유럽연합보다 훨씬 쉽습니다. 캐나다. 제조, 채굴, 시추, 추출, 벌목. 캐나다는 모든 일을 합니다. 캐나다의 경제 성장 수치를 보면 마치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 또한 미국보다 훨씬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약점은 남쪽의 큰 형제인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무역이 둔화됨에 따라 다른 개발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여 그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 작은 태평양의 국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전 세계와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뉴질랜드 중국 자유무역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 되었습니다. 홍콩. 자본주의의 모델과 같은 홍콩은 낮은 세금과 적은 규제로 아시아의 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거래소입니다. 중국의 이 작은 땅끝은 정치적으로 특이한 존재인데
중국 통치하에 있지만 헌법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부의 급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본사를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콩 수출의 절반은 당연히 중국으로 향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00년 이후 싱가포르의 GDP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성장세는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완전 고용 상태이며 싱가포르 국민들의 개인 저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가장 유망한 이유는 국민들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호주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마치 미국의 더 나은 버전과 같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아시아로 향합니다. 미국인들이 패닉에 빠져 집을 잃는 동안 중국인들은 집을 사고 있었고 호주는 팔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막대한 천연가스 공급도 또 다른 열쇠입니다. 호주는 유가 충격이나 연료 운송 중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반대로 정부 기관의 운영 비용을 1.25%에서 1.5%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국가들에 투자하기에 좋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저자는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3개인 의자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저자의 전략은 3개의 단단한 다리가 있는 의자입니다. 적절한 분야에 있으며 배당을 지급하는 양질의 해외 주식, 현금과 해외 채권 등 유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 금 및 금광주. 먼저 첫 번째 다리인 양질의 배당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투기처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은 소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은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원금 인출 없이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전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젊으니까 고위험주에 투자하고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이 없다면 이는 폰지 사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무도 배당을 기대하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프는 국가, 통화, 분야, 개별 주식 4가지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투자할 국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통화가 가치를 보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와 개별 주식을 결정합니다. 최고의 국가는 최고의 통화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회사가 원하는 국가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수입이 다른 통화로 창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를 좋아해서 호주 회사 한 곳을 구매하려는데 대부분의 수입이 영국에서 창출되고 파운드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유로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독일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우수한 독일 기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에는 해외 채권과 통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프랑과 호주 달러는 피터가 가장 좋아하는 통화입니다. 그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항상 외화를 찾고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직장을 잃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 금과 금광주입니다. 시프는 금을 주식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을 달러, 유로, 엔과 비교합니다. 즉 실물화폐 금과 법정화폐 통화를 비교합니다. 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금을 언제 보유할지, 언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구매할 때 사용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는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향후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희귀 금속류, 특히 금과 은이 저평가되어 있는 사이클의 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며 금속류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금과 은을 많이 사들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저는 골드 에비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통해 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물금을 구매하면 스위스의 안전한 금고에 금을 보관해 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원할 때 언제든지 수수료 0%로 재판매할 수 있고 이 회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스위스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행복한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구매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동영상 설명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설명을 읽어보고 해볼 만한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성을 위해 이 링크는 제휴 링크라고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이미 해당사를 통해 금과 은을 구매하고 있으며 100%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금에 대한 레이 달리오의 의견과 현재 시장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